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파리 대책을 대회부한다라는 4가지의 에피소드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세입자 주거권에 대해서의 강화, 거기에 대해서의 신소장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일 수도 있고 이념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몇몇 에피소드는 일반적으로 그 목차나 아니면은 콘티를 짜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방송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념적인 부분에 상관없이 저의 성향이나 저의 이야기들을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 엑스파일이 예전보다는 순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카페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다른 팟캐스트나 카페처럼 무엇을 판다 아니면 무엇을 추천한다 라는 것들이 있었으면 그 순위 오름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상당히 제 자신에 대해서의 이야기할 거리들이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자가 피털링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제가 원하는 투자 물건이나 제가 원하는 투자 포지션을 극대화를 시키고 그리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에 대해서의 저의 생각을 조금은 조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만 제가 원하는 거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에피소드가 올라가면서도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는 말이 많았고 그리고 아직도 못할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이었고요. 그러면은 오늘 본 주제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를 에피소드를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또 원테이크로 해가지고 60분 정도 혼자 떠들면서도요. 제가 지금 사무실 안에서 일어서서 떠들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는 이거를 강의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플랫폼을 다양하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송도 강의하듯이 여러분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공부 혹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좀 부동산에 대해서의 마인드 정립이나 혹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 가십거리도 괜찮고요. 아니면 강의도 괜찮고요. 그런 것을 저를 통해서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은 청취자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팟빵 게시판이나 포털 다음 카페에 궁금한 점이나 방송 중 의문점을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은 이게 영국에서 발생된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도심이 개발이 되면서 혹은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거나 혹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서민층이나 빈민층이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상가에서 대형 대기업 자본이나 혹은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기존의 상권을 뺏기고 나가는 그런 세입자분들의 형상을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 뭐 예를 들면 인디 밴드 거리나 혹은 예술가, 미술가의 거리들, 그리고 그분들이 세워놨던 그 거리의 상권이나 이미지나 혹은 풍경들, 이야기들이 월세가 올라감에 있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 네. 이거는 자본주의에는 어쩔 수 없는 구조이지만 우리의 그 감성이 젖어 있는 그 거리가 우리가 항상 봐왔던 그 낯익은 간판과 그리고 낯익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있어서 거리 자체가 깨지는 형상, 공동화 현상을 제가 보기에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네, 강력한 규제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뭐 홍대나 아니면은 신사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의 규제는 그 지자체에서 하죠. 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아주 코드가 맞습니다. 진행하는 것 보면요. 아주 좀 짝짝꿍이라고 하죠. 네. 완전 일목요연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도시 재생 뉴딜 정책도 박원순 시장이 지금 기존의 재개발을 정비구역을 없애면서 뭐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개선 사업을 크게 한다던가 그리고 개량된 사업으로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등 자신의 정책 이념에 따라서 접근했던 것이 맞물렸던 거죠. 그거의 업그레이드 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이명박 정부가 뉴타운이라는 거 이런 같은 경우에서는 시도조례로 진행이 됐었죠. 그것이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하나의 명칭으로서 법률로 승격된 것처럼 그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런 소규모 개발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네, 홍대 앞쪽,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그리고 상수동 1원 약 71만 1,768제곱미터에 대해서의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용역을 걸쳐서 설정을 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구 단위 계획은 네, 제한입니다. 이거는 개발 계획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한옥 단지를 만든다. 예를 들면 양옥이 아닌 한옥집을 만든다고 했을 땐 한옥을 만들 때는 이거는 개발 계획입니다. 완화도 많이 시켜주고 지원도 팍팍 해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독한 규제 계획이기도 하죠. 우리가 웬만한 도심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역세권 같은 경우가 맞는데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시행하는 사람들 그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못 들어오게 네, 특정 개발 진흥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저번에 어느 방송에도 밝히듯이 지구 단위 계획은 그 규모, 예를 들면 건축물의 규모나 층수나 그런 것들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간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다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강력한 계획으로 네, 프랜차이즈 이점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저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의 첫 번째 네, 그 총론적인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강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더 남기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막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점과 장점들을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 저도
제가 갑자기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이런 계획엔 찬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생계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도 자영업자죠. 그리고 우리도 중기업도 대기업 자본들이 많이 투입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집단이나 그런 데에서도 중개업을 하려고 이 2조 시장인데 1년에 어떻게 그렇게 2조를 자기네들 수백 조의 시장을 남겨놓고 이게 발을 들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조는 오버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하튼 예, 그런 거에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볼 만한 곳이 바로 건물주분들이겠죠. 임대인들 뿐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상권이라는 것을 살린다고 했을 때, 물론 기존의 세입자들이 살렸죠. 네. 그리고 그 세입자분들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가 살린 상권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의 행포로 인해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죠. 그것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했는데 그거는 저는 대찬성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좀 말이 너무 삼천포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기존의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상권을 살렸던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가 월세에 치여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 리쌍이 자기가 우장창창 곱창집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 자기가 세입자로 들어가 있던 곱창집이었을 거예요. 거기도 서울 강남 도심권 중심에 있는 곱창집도 건물주분하고 싸웠죠. 근데 그 건물주분이 가게 리모델링 이유로 내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누수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핫한 상권 그리고 으리으리한 건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도가 많은 데에서 1층 상권들이 건물주분한테 쫓겨나는 방법은 한 가지거든요. 바로 리모델링, 재건축,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도정법에 있는 재건축으로 가기 때문에 내쫓게 된다. 그게 아니고요. 네,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거는 상가 자체에 대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해서 대수전이나 그런 개발 행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건데 그건 누수 조항입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건물주분이 내쫓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지인을 자기 아들, 딸이나 그런 데를 쑤셔 넣는 거죠. 기존 상권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리쌍 쪽은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것은 월세를 상당히 올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올 때는 월세에 막강한 오름이 올라가고요. 근데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 월세가 오른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매매가는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임대 수익률의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임대 수익률의 한정이라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음 화에 한번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월세가 50만 원이 올랐다. 그럼 매매가는 얼마가 오를까요? 5천만 원이나 아니면 이런 도심권은 1억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면 진짜 프랜차이즈가 월세를 기존의 2배를 준다. 그럼 매매가는 얼마큼나 오를까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가 건물주분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이고 그 건물이 사적 자치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의 행정력이 진행이 된 거죠. 프랜차이즈 못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리고 대기업 자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정책에 이념이 들어가면 시장에 왜곡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를 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나 이런 행정적인 그 국가의 개입이 건물주 입장이나 시장 플레이어들한테는 이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생기고 나서 입법 예고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가 폭등이 됐었죠. 그래서 상가 중개를 하는 분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전과 이유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한 몇십 년 정도 하신 장인 같은 그런 중개업자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임대인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임대인한테의 문제점은 바로 자신의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그 궁극적인 문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또 문제가 바로 상가 임차인들의 문제입니다. 상가 임차인들의 문제, 이게 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가 임차인이 구한 다른 세입자는 건물주가 거부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무조건 맺어야 됩니다. 자, 상가 임차인이 구한 새로운 임차인,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전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바로 권리금 양수도 계약이 들어갔겠죠. 네. 대부분 양수도 계약을 먼저 하고 권리금을 얼마에 책정을 하고 그 양수도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수도 계약에서는 월세가 얼마큼 이상 넘어가면 이 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한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가 그 임차인이 권리금 주고받은 것을 그 양수도 계약을 쓰고 그 임대인에게 야 이분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작성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임대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긴 있어요. 약간 예를 들어 보면 봤는데 뭐 무자력처럼 생겼어요. 돈이 없는 애야. 없는 애면 무자력이면은 그건 그 주관적이지만 그건 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세입자분들이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됐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절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봐봐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는 그 부분의 70%입니다. 상가의 70% 이상이 프랜차이즈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심권 그리고 상가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프랜차이즈 어마어마하게 많죠. 일반적인 그냥 일반 상가는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네, 진짜 상권 떨어지는데 빼고는. 그런 분들은 권리금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상가 세입자가 드리는 그런 프랜차이즈에서도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상가 임차인들도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를 못 들어가면요. 제가 또 이념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동방선장 상생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은 역세권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법제화가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 기존 것도 유지를 시켜줘가지고 기존의 그 임차인의 권리금이 폭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리금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상가를 나는 역세권에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막기 위해서 그랬지만 세입자들 그 일반 상가를 하는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누수가 됐던 것이 외국 계열들은 또 법률에 피해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 계열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시장에 왜곡이 들어온 겁니다. 네, 동방선장이라는 그런 이념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진보를 까는 게 아닙니다. 네, 진보를 까는 것이 아니고 방금도 이명박을 깠지만 이런 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너무 말이 이상하게 갔는데, 네, 제가 이번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은 우선은 건물주에 대한 피해와 세입자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가 있다. 세입자도 권리금을 받고 주고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더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 대기업 자본이나 프랜차이즈한테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주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그 거리에서 권리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뻔해요. 네,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빼려면 오히려 이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세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를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건물주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리고 그것을 규제를 시키는 부분, 인센티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는 경우가 좋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수익률의 한정이라는 그 방송을 드디어 한번 남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그냥 말만 많았던 방송 같습니다. 감사합니다.